선생님이 네이버에 과학적 방법이라고 치니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생선 비린내 제거를 위한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이건 선생님도 좀 알고 싶네요. 자, 그리고 뭐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외국어를 과학적으로 배우는 방법, 숙취를 피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수박 고르는 과학적 방법. 자,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과학에서 과학적 방법이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오늘은 과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혹시 과학 관련된 대학과로 진학을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우리는 오늘 중학교 수준에서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 속에 이 분들은 모두 다 돌아가셨긴 하지만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한 과학자들이에요. 자, 첫 번째 저분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우리가 중력을 하면서 봤던 분이에요. 자, 이분 누구예요? 이분 뉴턴이죠. 자, 뉴턴은 고전력학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은 다윈이에요.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약간 모차르트 같이 생긴 분은 라부아지에인데요. 이분은 산소를 발견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똑똑하게 생긴 안경 쓴 분은 멘델인데요. 이분은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이러한 과학 지식을 발견할 때 과학적 방법으로 그러한 지식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뭔가 좀 따라 해보던가 하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뒤에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뭐 연구에서도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가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한 다음에 얘가 맞으면 가설에 입증해서 이거는 맞는 가설이다 해서 법칙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저 가설은 쓰레기네 버리자 하면은 no 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또 시험하고 또 아니면 또 만들고 또 시험하고 그러다가 얘가 맞으면 법칙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들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을 하곤 했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과학적 방법은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관찰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사람이 경험을 한 거라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대되는 가설이 있거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수정 또는 폐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이다라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옳은 게 많겠죠. 옳은 게 많겠지만 그게 무조건 진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앞에 나온 6가지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에요. 관찰은 사람이 직접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맛을 보는 거. 그러한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면 뭔가 어떤 현상이나 물체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바로 왜 그럴까? 아니면은 뭐뭐 하면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설을 세 번째로 만듭니다. 자, 가설이라 하면 가짜가 임시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설명을 해 둔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이라고도 하죠. 과학에서는 가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결론을 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설이 맞으면 과학 잡지에 자기가 연구한 걸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버리고 가설을 버리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맞는지 아닌지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해바라기를 키우는데 둘 다 아파요, 식물이. 그래서 둘 다 시들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질문이 생겨요. 나는 음악을 들으면 즐겁고 활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들에게도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 해서 누구 음악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가설을 만듭니다. 임시 설명이라고 했었죠. 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가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인데, 임영웅의 트로트를 들려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라고 나는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식물에 임영웅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험이 중요하죠. 실험에서 그 결과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험에서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당황했죠. 지금 보면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다른 것도 조금 있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러면 변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변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 값으로 변하는 요인, 연구 대상이 되는 어떤 특징, 사건 혹은 현상들의 특정한 집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그냥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독립변인. 얘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독립적일 것 같아요. 자, 얘는 뭐냐면은 바꾸는 거.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서 막 바뀌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방금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식물이 어떤 음악인지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음악이 되겠죠. 음악.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인이 지금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종속변인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종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여기 앞에 독립변인에. 그러니까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식물에 자라는 정도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악이 식물에 자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서 음악은 독립변인이고요. 종속변인은 그 음악에 따라서 식물에 자라는 정도가 달라진다.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통제 변인이 뭔지 봅시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얘는 뭔가를 통제시켜줘야 돼요. 얘가 바뀐다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바꾸는 거는 음악인데 두 화분을 두고요. 내가 한 화분에는 물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한 화분에는 물을 적게 주고요. 아니면은 한 화분에는 햇빛을 많이 쬐고요. 한 화분에는 햇빛을 적게 쬐고요. 이러면 이게 음악이 영향이 간 건지 아니면 물이 영향이 간 건지 햇빛이 영향이 간 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는 거는 음악 하나로 정해두고요. 통제 변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 그리고 햇빛, 그리고 음악의 볼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험에서 하나 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조군이라는 건데요. 대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교해봐서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걸로 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음악인데요. 내가 음악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려주는 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안 들려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개의 이제 대조가 돼서 내가 이 음악이 실제로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험을 다 하고 나면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곤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냥 예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가
A라는 식물, A라는 해바라기는요, 음악이 없는 해바라기고요. 그리고 B라는 해바라기는 음악이 있는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자란 걸 보니까 둘 다 3cm가 자랐네요. 둘 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의 제목은요, 임영웅 음악에 따른 식물의 성장이라고 짓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제목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정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가로축은 음악을 나타내는 거겠죠. 음악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자란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우리는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X축과 Y축,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수치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얘네들 둘 다 3cm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은 비교하기 쉽게, 두 개 비교하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실험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둘 다 노래를 들려주거나 안 들려주거나 상관없이 3cm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분석해보면 노래를 들려준 거랑 안 들려준 거랑 똑같은 길이만큼 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 하면요. 식물이 자라는데 임영웅 노래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노래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 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그거를 증명을 해낼 수가 있으면 그 가설은 맞는 가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래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뭐 흙의 양이나 아니면은 뭐 햇빛의 양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거는 영향을 미쳐서 얘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냈다라고 하면 이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알아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 과학적 방법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6단계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관찰을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었구나. 그리고 임시로 설명하는 가설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실험을 했구나. 거기에 변인 설정도 제대로 했고 대조군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제대로 분석했구나. 그리고 결론을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이 과학적 방법을 찾아본 네이버 글들을 한번 보면요. 생선 비린내 제거를 위한 과학적 방법. 자, 이 과학적 방법은 과연 선생님이 말한 과학적 방법을 거쳤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찾아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이거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6가지 단계를 거친 과학적인 방법인가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고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외국어를 과학적으로 배우는 방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